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10월이 열렸습니다. 뉴스바도 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메뉴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 문제가 논란입니다만 교육 공약 후퇴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역사학자이신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일본 언론까지 가세한 역사 논쟁 짚어보겠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조감세상에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재구성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과 민주당 최원식 의원 간에 벌어졌던 설전을 다룹니다. 기대해도 좋다는 담당 PD의 전언입니다. 대통령의 대노인층 사과의 약발을 풍자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 시사 애너그램 공갈에서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심. 그 관심은 자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하는지, 고민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뭘 보고 노는지 부모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보디가드가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오늘 어떤 뉴스들이 눈에 띄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관한 보도가 관심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아이 어머니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여성의 주장과 필적 감정 내용을 토대로 최 전 총장 아이가 맞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아직 단정하지 못한다는 황교안 법무장관 국회 발언과 가정부의 착각일 것이라는 최 전 총장의 입장으로 균형을 잡으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선 측 보도가 나오기 전인 어제 오전에는 최 전 총장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그의 퇴임사 한 대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 스스로 방파제가 되어 외부의 모든 압력과 유혹을 막아내겠다는 약속도 드렸었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걸고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던 진영 장관의 사표가 결국 수리됐습니다. 사퇴를 만류하는 데 실패한 여권 핵심부가 진영 배신자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이 공약과 다르게 시행돼도 손해보는 사람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언론에는 대통령의 셈법이 오류 또는 궤변이라는 지적이 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10만 원은 보장한다던 말까지 거짓말이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고 보건복지부도 이를 시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가 이뤄집니다. 여야가 맞붙게 될 긴급 현안은 검찰총장 사퇴와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동양그룹이 어제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 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창업 57년 만에 대체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과
일반 투자자 피해 측면에서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이 다른 현안들에 가려지고 있지만 원세훈, 김용판 두 주요 피고인의 공판에서는 의미 있는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원세훈 공판에서 국정원의 댓글 알바로 고용된 민간인이 대선과 관련한 일베 게시물을 포털 사이트로 퍼날랐다고 시인했고, 당시 심리전단 파트장이었던 사람도 오빤 MB 스타일이라는 동영상을 윗선의 지시로 인터넷에 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중단됐던 국군의 날 대규모 시가 행진이 10년 만에 부활됩니다. 병력 동원 규모 11,000명, 역대 최대입니다. 과거 회기 논란이 있을 법한 사안이지만 전국 분위기 탓인지 행사를 안내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출인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 오늘 조간 신문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조선일보가 혼의 아들 논란과 관련한 큰 기사를 썼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추가 보도가 없어가지고 더 내놓을 카드가 없는 것 아닌가, 온갖 그런 추측을 낳았는데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조선일보에 의해 보도된 임모 여인 집에서 4년 7개월 동안 가정부 겸 보모로 일했던 이모 씨가 TV조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최동욱 전 총장이 임 씨 집에서 수도 없이 자고 갔고 아이 아빠는 최동욱 전 총장이 맞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최동욱 전 총장을 어떻게 알아봤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 아빠가 수사계획관, 그러니까 수사기획관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사기획관을 할 때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최동욱 전 총장의 이름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최동욱 전 총장이 자신에게 써줬다는 친필 연하장도 공개했습니다. 네. 이 가정부 겸 보모로 일했던 이모 씨를 이모님으로 칭한 이 연하장에는 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고, 마지막에는 땡땡 아빠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지요. TV조선은 복수의 감정인에게 의뢰해서 연하장 필적과 최동욱 전 총장의 평택 2함대 박명록 필체를 대조해 봤는데 동일인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가정부 겸 보모로 일했던 이모 씨는 내연녀로 지칭되는 임모 씨에게 6,5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최동욱 전 총장이 총장에 취임한 뒤에는 이 임 씨가, 내연녀로 지목된 임 씨가 건장한 남성들과 찾아와서 더 이상 돈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아이와 아버지에 대해서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TV조선의 보도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네. 이 신문에 보면요, 최 전 총장이 가정부 이모 씨에게 보냈다는 연하장 사진이 나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대조했다는 올해 6월 25일 평택 2함대 사령부 박명록 사진은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도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육안으로 봤을 때는 흡사해 보입니다. 네. 근데 진짜 동일인 필적인지, 그 이전에 연하장을 과연 최동욱 전 총장이 쓴 것이 맞는지, 예. 이게 이제 진실을 가리는 그런 핵심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전 총장은 이 연하장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예, 본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또 자신이 그 집에 들른 적이 없었다. 엉뚱한 사람과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기사가 이 최동욱 전 총장 에 대해서 아이 아빠 맞다라는 가정부 겸 보모로 일했던 이모 씨 주장이 일면 톱으로 달려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최동욱 총장의 반박이 실려 있습니다. 예. 지난번 최초 보도했을 때와는 다르게 최동욱 총장의 반론을 충실히 싣고 있는 양상입니다. 조선일보가요. 지난번 보도의 문제점이 최동욱 총장에게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드러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 이것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그런 논란을 피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동욱 총장의 반박 내용을 그 기사 바로 밑에 실었는데요. 일단 뭐 이 보도 내용 혼외 아들을 5년간 키워준 가정부 인터뷰 최동욱 전 총장이 가정부에게 보냈다는 연하장 필적과 그의 필적이 일치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고 앞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점을 변호인을 통해서 최동욱 전 총장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반론 기사는 사실 뭐라고 할까 사후 반론이죠. 취재 과정에서 또 취재를 했답니까? 그 최 총장 측에? 일단 보도가 나온 다음, 그러니까 어제 그 TV조선이 그 대낮에 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잠시 후에 특종 보도를 하겠다, 뭐 이렇게 자막으로 계속해서 시청자를 유인했고요. 그 와중에 보도를 냈고 그 다음에 최동욱 총장 쪽에서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언론들은 상당히 그 드라이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 보도 내용 그리고 최동욱 총장의 반박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TV조선 보도 내용에 상당한 비중을 실은 언론을 보니까 이 한겨레입니다. 예. 반면에 한국일보는 뭐 거의 다루지 않거나 그 기사 속에 이렇게 묻혀 보도하거나 그런 양상이고요. 동아일보 역시 기사 속에서 녹여서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조선일보를 상대로 해서 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한 점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예. 왜 취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한 의혹이 있다는 투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하여튼 관점은 다릅니다. 각각. 그러나 하여튼 조선일보 보도에 좀 더 무게감을 싣는 언론은 없어 보입니다. 예. 조선일보 말고는요. 전반적으로 언론들이 아직은 단정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보고 상당히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좀 같아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예. 관련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국회에서 발언을 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뭐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었습니다만은 황교안 장관의 이야기는 아직 혼외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 예. 의심 자료는 많지만은 단정은 못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밝힌 말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 일문일답 과정을 제가 한번 쭉 들어봤는데 너무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본질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예.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언급하자면 예. 이게 몇 면입니까? 5면에 실린 진상 드러날 소는 취하. 네. 그리고 역시 이제 소를 취하한 것이 뭔가 좀 취하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 같은데. 예, 중앙일보하고 맥이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이 정정보도 소송 제기했을 때만 해도 네. 이 소송의 실효성이 없다고 했던 언론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도리어 여성을 상대로 해서 최동욱 총장이 고소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자, 그 소는 취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뭐 5면뿐만 아니라 12면의 기자 수첩을 통해서도 최동욱 총장의 처신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집중 문제 삼고 있습니다. 12면 기자 수첩에서 문제 삼은 건 뭐냐면은 그 부하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상당히 관대한 이런 이중적 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이준명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감찰권을 이제 그 예로 꼽았는데요. 이준명 전 차장은 올해 초에 사표를 냈는데 최동욱 전 총장은 이를 무시하고 감찰을 진행해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표를 내면은 수리하고 말지 끝내 징계를 내려서 불명예를 더 안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징계 사유는 작년 5월에 그 창원지검에서 공보를 담당하던 이준명 전 차장이 노건평 씨 관련 사건에서 언론에 수사 내용을 잘못 알렸다는 건데 검사가 언론 대응이 미숙해서 징계받은 것은 뭐 이건 처음인데 검찰 내에서는 그래서 최동욱 총장의 그 징계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예. 야당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왔다는 겁니다. 남에게는 엄격했던 이런 최동욱 총장. 그런데 정작 자신이 감찰 대상이 되니까 돌변을 해서, 뭐 이것을, 이런 그 감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반발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청와대 법무부와 대립해왔다라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끝까지 관대한 최동욱 총장을 질타했는데 조선일보 역시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를 얼마 전에 저는 미디어 오늘을 통해 느꼈습니다. 그 방일영 전 조선일보 회장, 이분 같은 경우 그 지금 혼외 자녀만 4남인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혼외 자녀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기 회사 선대 사주는 된다. 글쎄 이 국민 정서가 과연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른 기사 보도록 하죠.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 장관 사이에 이런 갈등 과정을 지켜본 언론들, 이 리더십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짚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경향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람 쓰는 법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데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 쓰는 법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편, 자기 편에게는 무한한 신뢰와 함께 최대한 감싸고요. 그러나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으로 판단되면은 가차없이 내친다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진영복지부 장관, 최동욱 검찰총장, 양건 감사원장, 이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이분들 청와대와 마찰을 빚다가 결국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면탈 의혹을 삼고 있는 초대 국무총리 내정자 김용준 씨, 이분 같은 경우 끝까지 감싸기도 했었죠. 또 지난 2월 내정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얼굴 사진이 담긴 휴대폰 액세서리로 눈길을 끌었던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위장 전입 같은 많은 의혹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임명 강행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추가 의혹으로 3월 22일에 자진 사퇴했지요.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또 어떻습니까? 도덕성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얘도 어떻게든 이 김종훈 후보자를 끌어안으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당시 상당히 세간의 논란이 됐었습니다. 성접대 의혹을 샀던 김학의 법무차관 사표를 내니까 사표를 나중에 냈었죠. 논란은 그전부터 쭉 제기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김학의 차관 끝까지 감싸 안았습니다. 사표를 내니까 즉각 수리했던 최동욱 전 총장과 상당히 좀 상반된 그런 대응 방식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한국일보를 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그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실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이 집권 7개월 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 입김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인사가 뒤틀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한국사 수능 필수 논란과 관련해서 7월 초까지만 해도 국어, 수학, 영어까지 모든 영역이 선택인 수능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한다는 것은 수능 체제와 맞지 않고 사회 과목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교육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수능으로 국사가 딱 들어가면은 깨끗하게 끝날 일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방향이 급선회했습니다. 자, 또 지난 25일에 군 대장급 수뇌부 인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제청원 합참의장 1순위는 조정환 전 육군참모총장이었는데 청와대가 이를 뒤집어서 최윤희 전 해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으로 발탁시켰습니다. 장관 채통이 말이 아니게 됐었죠. 자, 하지만 찍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청와대 뜻이 수용이 됐었습니다. 나흘 만에 바뀐 세법 개정안은 또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사흘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그때 기획재정부는 또 곧바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수정안을 그 다음날 바로 냈었습니다. 담당 부처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 과거 정권들도 사실 책임 총리제 하겠다, 책임 장관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은 잘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번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는 그야말로 법을 뛰어넘는 법 이상의 무게와 가치가 실린 그런 양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장관들이 허수아비로 전락하는 경우는 벌써 지금 집권 7개월 차인데도 불구하고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영장관 같은 경우에 허수아비로 있지 않겠다. 이런 경우 아니었을까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을 잘 중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왜냐하면은 정권과 함께 자기 정치 인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대통령 말씀에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이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정무수석부터 비롯해서 말 잘 듣는 관료 출신들을 선호하는 것도 다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그 동아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지금 친박계가 진영 장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불편한 그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정치인으로서도 장관으로서도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당 복귀는 책임지는 모습이 될 수 없다. 의원들 사이에서 진영 전 장관이 탈당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출당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네, 본인이 탈당을 거부할 경우 당이 출당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한 중진 의원은 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친박 진영 내에서 다소 좀 합리적인 인사로 분류되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곁을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그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그 당은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직할 체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서청원 씨를 무리하게 공천하려는 것도 그런 의도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서청원 씨와 관련해서 지금 화성갑 10월 30일에 재보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를 그 후보로 내려앉히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어제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당과 청와대는 그런 일 없었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저간의 흐름을 보면은 그런 보도가 날조되거나 허위거나 이래 보이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새누리당 공직 후보자 추천 심의위원회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외부 여론조사 기관 두 곳에 의뢰해서 이번 재보선이 치러지는 화성갑 그리고 경북 포항을 등의 후보 적합도 그리고 지지도를 조사했는데, 보니까 말이죠. 서청원 전 대표가 두 번의 조사에서 경쟁자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무려 10%포인트 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10%포인트 이상, 10%포인트 이상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7에서 9%포인트 뒤져서 오차 범위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서청원 공천하라, 이런 그 뜻을 당에다가 내리꽂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동아일보가 보도했고 오늘 국민일보에서도 이날 보도했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국민일보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말이죠. 하여간 서청원 전 대표가 공천이 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결국 10, 30 경기도 화성갑 재보선은 정권 심판론이 형성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로서는 출마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새누리당의 패배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이게 바로 새누리당의 골치입니다. 자, 이번 그 인사를 보면서 또 느낀 것이 뭐냐면은 그 진영 사퇴 수리 그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친박 브레인 연쇄 실종 사건이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6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이 사실은 그 지금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태우 정부 때였죠. 선거 캠프에서는 국민행복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이렇게 내쳤습니다. 이분은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네, 내쳤고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분들도 이미 정책동에서 배제한 지 오래고요. 이번에 또 진영 장관도 사실상 이렇게 경질을 한 양상이고요. 경질은 아니죠. 이제 본인이 먼저 사표를 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 반려를 했고 만류했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또 언론과 인터뷰하니까 즉각 수리를 한 것이 이제 정확한 진실인데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한때 박근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소신을 내세우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을 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런 양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소신을 내세우면은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퇴출하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보면서 친박 브레인 연쇄 실종 사건이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다양한 정책 조율 능력이 부족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문제다라고 오늘 한국일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정부가 최근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발표하면서 최하 10만 원을 보장한다라고 밝혔죠. 예. 자, 따져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10만 원 이하를 받는 노인이 6만여 명에 달하고 그중에 13,000여 명은 10만 원은커녕 2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현행 소득인정액 규정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면은 최소 기초연금액은 1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통상 정부는 뭘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틀린 설명은 아니다 라면서 보건복지부도 사실상 시인했다고 합니다. 자,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득 하위 70%에게 10만 원은 보장한다고 했는데 2만 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면은 이건 뭐 완벽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 70% 하위 70% 범위 안에서도 네. 상대적으로 조금 넉넉한 분들은 네. 덜 준다는 그런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 오면 기사를 보면 말이죠. OECD 국가 가운데 최악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베이비붐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신기철 권혁성 숭실대 교수의 보고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현재의 노인 빈곤율 45.1%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고 노인 빈곤 해소가 정치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 노인 빈곤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이 기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동아일보 보니까 말이죠. 오늘과 내일이란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에 패션 외교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정상 외교 뒤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 외교에 전 세계가 반했다느니 수준급 외국어 구사력이 호평을 받았다는 식의 포장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패션 외교 너무 강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인데 동아일보 9월 7일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패션을 1, 2, 3, 4면에 걸쳐서 분석했던 그 신문이 바로 동아일보 아니겠습니까? 예.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입장이 확 바뀐 배경이 또 궁금해집니다. 자기 비판도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자기 비판은 없습니다. 예. 한국일보 2면을 보면은요, 학생 인권 조례, 체벌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전교조 실태조사 결과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와 인권 친화적 학교 넘어운동본부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81개 학교 학생 2,9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학생인권 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체벌을 전혀 인권 조례가 있는 광주, 경기, 서울 지역에서 체벌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학생이 58.7%였던 데 반해 인권 조례 미시행 지역은 그 비율이 39.8%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도 인권조례 시행 지역은 28.2%에 불과했지만은 미시행 지역은 2배 가까웠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학교에 있는 학생들, 결국 인권조례가 시행되는 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현재 이 체벌이 없어도 학생을 존중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존중한다.
라는 답을 오히려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 체벌을 없앴더니 선생님을 존중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고 또 학교에 대한 애착 또한 더 높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벌이 없으면 애들 지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실측은 또 그것과 달랐다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방문했을 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시키지 말아달라고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정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어제 이 임사를 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진영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진영 장관은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가 어디일까요? 1번 서울 용산, 2번 진영이 있는 경남 김해, 을, 3번 인천 부평, 4번 경기도 용인갑.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맞춘 분 3분을 골라 기념 음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네, 제1당 대실의 유용자본을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관한 얘기가 더 나온 게 있군요.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지금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따내려면은 미국에 선물을 줘야 되고 그 선물은 미국 정부가 판매 주체인 전투기의 구입 그리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될 거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MD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선물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한국군이 갖춰야 되는 역량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명백하게 MD는 한국군 역량의 커다란 부분이다라고 답하면서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가 3면에다가 미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협상하면서 MD 참여를 요구할 듯이란 기사를 쓴 걸 보니까 본격적으로 여론몰이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쯤 되면 이건 선물이 아니라 곡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한두 개가 아니군요. 예,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MD가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언급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최근 들어서 자기네 MD를 한국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볼 때 이 한국 국방부 해명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한미 국방장관들이 연례안보협의회를 갖는데요. 전자권 재연기 시기와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 없이 앞으로 협의한다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일단 될 것 같은데 그 앞으로의 협의에 MD 참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전자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를 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한국의 전자권 재연기 요구에 대해서 실망감과 실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자권 연기에 미국 관리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 관리들은 한국이 자기네 국방을 책임지기를 꺼리고 있는 데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또 미국 의회 쪽에서도 미국이 그렇지 않아도 시퀘스터라고 연방 예산 자동 삭감 때문에 그거가 있어서 국방 예산을 지금 크게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이 전자권 이양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여러 미국의 불만 이런 상황을 뚫고 전자권 재연기를 박근혜 정부가 따내려면 확실한 반대 깃불을 미국에 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기사였습니다. 네. 동해에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예정돼 있군요. 다음 주에 동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조지 워싱턴호는 이번 주말쯤에 부산항에 입항한 후에 다음 주 이틀에서 3일 정도 한국 해군의 수상함들하고 같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훈련이 있으면 북한이 즉각적으로 반발해 왔었고 또 최근 들어서 남북관계가 다시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성공단 외에 다른 문제들은 상당 기간 진전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스트리아에서도 구구정당이 선거에서 약진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유럽의 경제 위기가 길어지고 또 청렴 실업이 심하다 보니까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또 배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 약진한 나라가 요즘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극우 성향의 자유당이 21.4%를 얻으면서 몸집을 키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들이 오스트리아 사람이라면 이라는 아주 도발적인 반이민 구호를 쓰는 그런 당인데요. 예. 5년 전보다 지지율이 4%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 오스트리아는 좌파 성향의 3인당 그리고 중도 우파인 인민당 이 두 당이 대연정을 하고 있고 이번 선거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민당 같은 경우는 극우 자유당하고 손잡을 가능성을 조금씩 흘리면서 지금처럼 대연정을 그대로 하더라도 정책만큼은 우파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참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유럽 극우 세력의 성장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만 해도 영국 지방선거하고 또 노르웨이 총선에서 이미 극우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었고요. 또 작년하고 재작년까지 선거기까지 길게 보면은 총 7개 나라의 각종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확장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유럽의회 선거가 걱정인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극우정당이죠. 국민전선하고 네덜란드의 자유당 이 두 당은 내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공동 유세를 하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극우정당의 약진은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 그리고 이민자 복지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극우정당이 집권하지는 않더라도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 폐쇄 시한이 어느 정도 남았죠? 예, 앞으로 5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예.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시간으로 낮 1시에 연방정부가 폐쇄됩니다. 건강보험 개혁법,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내년 예산안에 민주당은 넣으려고 하고 공화당은 빼려고 하면서 줄다리기를 계속 벌여왔고 결국은 예산안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1995년 클린턴 정부 때 21일 동안 정부가 폐쇄됐던 적이 있었는데 17년 만에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고 막판 대타결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상황입니다. 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예. 자,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방 공무원 200만 명 중에서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일시적으로 해고 상태가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이 문을 닫고 FDA 식품의약국의 안전검사가 중단되는 등등의 핵심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 일을 멈춰야 됩니다. 반면에 중단이 안 되는 서비스는 군, 경찰, 소방, 기상, 우편, 항공, 전기, 수도 이런 분야입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도 동요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 대부분이 하락했고 기름값, 금값 이런 것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오바마 케어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예. 정명 충돌을 하게 된 거죠? 오바마 케어는 현재 민간보험 중심으로 돼 있는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뜯어 고쳐가지고 대다수 국민들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기업이 돈을 내서 의료보험이 없는 3,200만 명한테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도록 해서 전 국민의 95%가 건강보험 수혜를 받게 하는 이른바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위한 정부 지출은 내년부터 10년 동안 총 1조 7,600억 달러가 들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공화 민주양당의 이념 갈등으로 비화됐는데요 이미. 이런 극단적인 갈등에도 역시 미국의 극우 시민운동 티파티가 개입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패배가 되면 야당 공화당이 역풍을 맞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고 또 1995년의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오키나와현의 다케토미 섬의 교육위원회가 중학교 사회교과서로 구구 성향의 이쿠오샤 교과서를 쓰지 않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교육부인 문부과학성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이쿠오샤 교과서는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오키나와 주민들한테 집단 자결을 강요했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표기하는 이런 식으로 왜곡된 역사를 여러 가지 담고 있는데요. 이게 오키나와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부감이 들만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중앙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다케토미 섬에서는 작년에도 이 교과서를 쓰지 않아서 이 교과서를 공짜로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중앙정부가 민주당 정부여서 그 정도 선에서 그쳤었는데 이 아베 자민당 정부로 바뀌면서 이제는 무조건 쓰라 이런 강요를 받는 처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3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궁당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예, 민주당 최원식입니다. 장관은 검사 생활 한 30여 년 하셨죠? 28년. 검사 생활 하시면서 정황 증거만으로 혐의자를 구속 기소하곤 했습니까? 정황 증거만으로도 기소한 경우가 있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정황 증거만으로 우리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정황 증거와 참고인의 진술들을 모아서 판단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황 증거에 어떤 진술이 있었습니까?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장관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의심할 만한 단정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할 때도 호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했죠. 최종적인 결론을 그렇게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어볼게요. 장관님 평소 사회생활하면서 호용호제하는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실한 형제가 아니더라도 호용호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용호제 한다는 사실 가지고 형제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 건에서 그렇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장관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증거에 의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 익히 알고 계시죠?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고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정적으로 여쭤볼게요. 최 총장을 사퇴시킨 법률적인 근거가 뭡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의 실장 조사 결과 대법원 판례나 의하면은 스스로 사퇴하게 하는 정도 아니면 면직도 해고 사유 유사할 정도로 돼야 된다고 판례가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법률 몇 조에 의해서 사퇴를 시켰다라고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공직자의 경우에 사퇴를 제가 시켰다는 사퇴를 권유한 바도 없고요. 사의를 표한 총장의 뜻을 존중해서 사표 수리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물어볼게요. 지금 사실은 나가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야, 형사처벌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볼. 아니 지금 사퇴까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심증을 가지고 올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형사처벌 될 사안인지 징계될 사안인지에 대해서 대답 못하시면 안 되죠. 형사처벌과 징계는 전혀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요? 이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되면 그 자체도 징계 사유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징계법 2조 3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거 역시 3년입니다. 시효가. 예. 예. 그러면 어떤 행위 기준으로 3년 잡았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지금 없습니다. 국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얘기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몇 년도에 어떤 행위가 징계 시효를 지나지 않은지 얘기를 하셔야죠.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가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65세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한다던 대선 공약을 파기한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여론의 반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약을 수정하는 방식을 놓고도 장관과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여권 내부 파열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정 난맥상에 가려져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 공약들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님 연결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교육 분야 공약들 몇 건 가운데 몇 건이 문제라는 겁니까? 그 당시에 교육 관련된 공약이 총 29개였습니다. 예. 예, 이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19개 공약이 네. 제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12개 공약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아예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네. 6개 공약은 적어도 적게는 한 5%, 네. 많게는 그래봐야만 한 50%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좀 됐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EBS의 온라인 진로 탐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 공약 같은 경우는요. 예. 이미 그 직업 능력 개발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새롭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이걸 공약에다가 뭐 포함시킨 바람에 교육부마저도 좀 이렇게 당황해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국민을 좀 속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공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9건 가운데 19건이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그 고교 무상교육 이 부분은 무엇이 어떻게 문제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공식 공약집을 통해서 워낙 공약들이 잘 안 지켜진다고 하니까 그 연도별로 어떻게 예산 확보하겠다 이런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공약집에 보면요. 네. 그래서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공약 가계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내년도에 필요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5,375억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내년도에 이게 이제 매년 25%씩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7년도에는 100%가 고등학생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공약의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대뜸 내년도 예산을 아예 잘라먹고 이제 와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못했고 내후년 2015년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거 때는 선거 당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뭐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무상교육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뭐 중학교 2학년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겠죠. 학생들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약은 당시 우리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은근슬쩍 이 공약을 뭐 베끼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당장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3이 된 학생들에게는 단지 좀 기다려라 이 차원이 아니라 아예 약속을 어긴 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학부형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게 또 내년도에도 실제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도 지금 미지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1년에 대해서는 공약을 지금 지키지 못한 것이고 내년도에도 지금 뭐 재정 상황 가지고 또 어떤 핑계를 댈지 모르는 이 뭐 예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줄이는 그런 공약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OECD 국가로 보자라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가 OECD가 한 21.2명 정도 되면 네. 우리나라가 24.3명 정도 되거든요. 한 네. 3명 정도 많고요. 중고등학교도 한 9명 정도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매년 감축을 시키겠다. 그래서 2017년도에 초등학교를 23명 정도까지, 중고등학교를 25명까지 감축시키겠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OECD 수준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우리 문재인 민주당 후보도 공약을 내걸었던 것인데 내년도에 이런 걸 시행하려면은 8천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한 푼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예, 이걸 다 지금 교사들 인원을 더 확보하려면은 안전행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기재부와 예산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예상 않고 공약을 세울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예. 학급당 그 학생 수를 줄이려면 당연히 그런 교육 공무원들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공약을 세웠을 텐데 네. 이제 와서 아주 뻔한 핑계를 댄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같이 교육 문외한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일단 교사가 필요하고 네. 또 학교 건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2014년도에 우선 8천억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공약 자료집에 나오는 수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이거 같은데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 네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찌 됐습니까? 이것도 내년 한 해만 필요한 예산이 한 5,400억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국비로 한 푼도 편성을 않고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채가 엄청 많거든요. 예. 최근에 이 복지 공약들을 감당하느라고 진짜 부담이 너무 큰데요. 이 돌봄 학교 부담까지 또 안기겠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가혹한 처사입니다. 지금 그 17개 시도 지방 교육체, 그러니까 이 부채죠. 이 잔해를 보면 2009년도에 한 2조 1,80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니까 한 2조 9,900억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4년 만에 한 8천억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누리과정 같은 경우도 지방에다 전가시키고 그래서 막 지방 그 자치단체가 막 반발하고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부터 당장 이 누리과정 지금 중단될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그런 문제가 이제 터지니까 어제 그 지방 교육감들이 모여가지고 복지 예산을 다 지방으로 떠넘기고 특히 교육청이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이런 걸 좀 이렇게 상향 조정해라 이렇게 막 촉구하고 그랬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이 관련된 법안을 좀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은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이걸 다 지방으로 전가하는 것은 결국 사업파행이 불가피한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누리과정하고 돌봄학교는 어떻게 다르죠? 누리과정은 이제 유치원생들 그 어린이들 0세부터 네. 유치원생 입학 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네. 돌봄은 이제 초등학생들입니다. 네. 그 온종일 돌봄학교 관련해서 올해 예산도 3천억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역시도 지방에서 부담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2,918억 정도거든요. 네. 예. 그 정도였던 것을 지금 그 지자체에 이제 부담했던 건데 이걸 이제 5,400까지 필요한 부분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 지자체와 네네.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었던 무상보육은 비록 지자체 요구사항에는 요구 수준을 미치지 못했어도 정부가 좀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부분은 전액 다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게 확실한가요? 전액 부담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가 20%, 네. 또 나머지 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형편에 따라서 40%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부담이 크니까 왜냐하면 이 공약 자체가 그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상보육은 그런데요. 네네. 이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는 아예 정부가 부담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그 정부가 복지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거나 지원 수준을 당초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보다 낮췄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네네. 혹시 이러한 그 정부의 입장이 그 무상보육 등에서 있었던 지자체와의 갈등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무상보육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자체 고유 사업이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이 지자체에다 부담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면서 서울은 워낙 그렇지 않아도 부채가 많으니 지금 그 20%인 것을 좀 더 올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지금 못하겠다 하면서 강한 압박을 지금 언론을 동원해서 또 여당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무책임한 그 여당과 지금 집권 정부의 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공약이 19개 교육 분야만 19개에 달해서 다 하나하나 다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얘기되지 않았던 것들 중에 특별히 좀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그런 공약은 뭐가 있습니까? 네. 가령 이제 학교 폭력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저도 이제 지역에 돌아다니 보면은 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학부모들께서 이 상담 인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의 이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원래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네. 또 인성교육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교육 자료를 개발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예산에 확정되지 못했고요. 또 요즘은 이제 워낙 참여형 수업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생 참여 수업 자료를 개발하겠다 해놓고 또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시행이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 반값 등록금과 같은 대학과 관련된 공약은 어느 정도 후퇴했습니까? 그 박근혜 정부의 이제 이 반값 등록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민주당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워낙 높은 등록금 자체를 낮추자, 명목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자는 게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또 더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대출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또 박근혜 정부는 소득 연계해서 맞춤형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지난 대선 때 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소요 재정을 한 7조 원 정도로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래서 국가가 한 4조를 부담하고 대학이 지원하는 장학금 자체적으로 이게 한 2조 정도로 하고 대학이 자구 노력을 한 1조 정도 하겠다. 그래서 이 7조를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가장학금 예산이 그 2013년도가 2조 한 7,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지금 3조 한 1,850억, 그러니까 한 4,100억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014년도 내년도에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것은 물 건너갔다. 아직은 액수에 많이 부족한 형편인 겁니다. 네. 자, 이런 교육 관련 공약들의 후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예산안 중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반드시 지켜내겠다 하는 분야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상 돌봄 기능 확대하는 거하고요.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하는 거 이것은 우리 그 당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반드시 필요한 그 교육 공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공약 예산에는 없습니다만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예. 한 14만 명 정도가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그런 부분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정부들도 보면 집권 후에 공약을 철회하거나 후퇴시킨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이번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말 복지국가 만들겠다. 이렇게 전 세대에 걸친 복지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가졌고, 표심도 그래서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임기 첫 해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말 그대로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짜서 공약 이행의 첫 단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첫 해부터 거의 모든 세대의 노인들부터 이 유치원 어린이들까지
모든 세대의 복지 공약을 전반적으로 못 지키겠다 이렇게 발뺌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되면 반드시 약속 지키겠다 이래가지고 표를 얻어가놓고는 이제 와서 국가재정상 공약 이행이 어렵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누가 과연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자, 이 공약을 불이행했다는 점은 좀 별도로 놔두고요. 이 재정 문제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성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정 문제가 없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재정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재정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두 가지 저는 주목하는데 하나는 박근혜 그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지국가 건설하는 게 자신의 아버지의 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다. 예. 그때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자기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마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되풀이했거든요. 그것은 뭐 공적인 토론회장에서 여러 번 되풀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그렇게 검토까지 끝내놓고 나왔다고 하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뭐 야당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경제 민주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부자 감세 부분을 다시 철회해라. 예. 그래서 복지 재원을 만들어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 뭐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뭐 대선 당시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마쳤다는 얘기를 이미 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네네. 재원 마련 방안 검토를 하고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무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이미 검토는 별 생각이 없었고 표가 급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두 가지 문제가 다 있겠죠. 그 재원 문제 관련해서 우선 당장 표가 급하니까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표심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검토를 못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뭐 장비 환상에 잡혀서 예. 어수룩하게 그렇게 좀 전문적이지 않게 그렇게 재원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도 있다 봅니다만은 아무래도 가능성은 전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차피 민주당도 복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당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재원 마련은 부자 감세 철회 그리고 나아가서 뭐 부자 증세, 뭐 전반적인 증세 다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그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노인층을 대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이 대선 때 이제 어르신들께서 박근혜 대통령께 표를 많이 주셨습니다만은 예. 이번에도 어디 여론조사에 보니까 만약에 이런 공약이 없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께 표를 주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께 찍었던 분들 한 7, 8%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건 상당한 어찌 보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표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단순히 이것을 무슨 기능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주 심대한 본질적인 문제로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지난번 뭐 노인의 날 맞이해서 어르신들 청와대 초대해가지고 사과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보육 예산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돌봄 교실이라든가 대학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를 청와대 또 청소년 날에는 청소년들 뭐 학생 날 때는 대학생들을 불러다가 청와대에 다 매번 사과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벌써 이 공약 이행에서 총체적으로 책임지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이것은 석고대죄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역사교과서 문제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죠. 네네. 네. 박 의원께서는 최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그 졸속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졸속 심사로 보는 근거는 뭐죠? 저희가 이제 어렵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받은 회의록을 좀 제가 한번 좀 잠깐 그것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심사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와 사료의 부정확한 이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기초조사 단계의 심의에서부터 이를 검토 수정 권고를 하는데 예상 외의 업무 부담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 심의에 참여한 검정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예, 이게 회의록에 담겨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9종의 심사를 하는데, 이 교과서 9개를 하는데, 검정심의위원들이 6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 부담이 엄청 과중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심의위원들 스스로가 졸속 심사했다 이렇게 스스로 토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게 부실한 그 교과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회의 내용, 발언 내용은 어떤 교과서를 지칭한 겁니까? 이제 물론 전체 9종 교과서 전체에 대한 회의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회의록 자체가 워낙 부실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이 전반적인 이 그 교과서 심의의 어떤 시스템이 얼마만큼 부실한지를 좀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회의록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더군요. 그 심사 비용 부담을 전액 출판사에 의존하고 있다. 네네. 이 현실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에서 주관하는 교과서니까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정 비용을 출판사가 된다라면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가 되겠냐 이런 우려스러운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지금 그동안 보니까 이 그 심사 비용을 출판사가 전액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인력이나 또는 그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지적이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더니 교육부 장관도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서 더 이상 졸속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회의록 보시기 전에 이 심사 비용을 출판사가 이해관계에 있는 출판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박 의원께서도 모르셨나요? 예, 저희들은 이건 당연히 국사편찬위원회의 어떤 산하 검정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역사 왜곡 사실이 드러난 것은 교학사 교과서인데 그렇습니다. 교가부는 8종 전부를 재검정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우선 이건 진짜 그 교학사 교과서 살리려고 나머지 이게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마치 올림픽 선수들한테 한 명이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 선수만 규정상에는 자기 권한 이렇게 박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갑자기 경기 중단시키고 나머지 선수 모두한테 내일 다시 다 테스트하겠다, 경기 다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너무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출판사들이 반발한 건 당연하고요. 저희로서는 말 그대로 공정하게 이 관리해야 될 교육부가 너무나 무책임하다. 그래서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부 장관과 또 이 국사편찬위원장 등을 출석시켜가지고 현안 보고를 긴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날카롭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법적 대응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출판사를 통해서 지금 10월까지 수정해가지고 11월달 현장에서 학교에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법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저희가 찾아내서 검정 취소를 법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도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계속 강행된다라면 저로서는 교육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유영희 국사평창위원장, 지금 내정 단계인가요? 아니면 임명이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지명되어 있는 거고, 아직 임명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꼼수인데요. 지난주 아마 목요일 정도가, 국사평창위원장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원래 목요일 날 임명장을 수여해야 됩니다. 근데 청와대가 이걸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워낙 이 문제가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강하게 그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일단 피하고 보자. 가령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긴급 현안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날 이제 본인이 임명장을 받으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피감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피하려고 지금 청와대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영희 국사평창위원장의 그 위원장 임명을 막을 방안이 국회에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그건 대통령의 이제 그 인사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동안 너무
이 친일 그 식민사관에 입각한 대표적인 사학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국사의 전반적인 편찬 권한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네. 결국은 국민들과 그다음에 시민단체 또 역사학계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서 청와대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을 넣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도 무척 선선합니다. 어제와 비슷해서 크게 쌀쌀하진 않은데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7.5도, 춘천 14도, 광주 19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6도,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5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오픈마켓에 제품을 등록하는데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으신가요? 소셜커머스에 제품을 등록하고 싶은데 디자인비가 부담되시나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인터넷 페이지, 전문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소셜커머스 그룹폰 코리아에 단연간 디자인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컨텐츠 팩토리가 도와드립니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와 그룹폰, 쿠팡 등 소셜커머스의 페이지 등록 시 기본 8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드립니다. 판매와 직결되는 좋은 페이지 디자인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042-719-8800 042-719-8800 검색창에 컨텐츠 팩토리.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 촉발된 현재 역사 논쟁에 일본 언론까지 끼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극우신문 산케이는 교과서에 담긴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정부 때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장이신 이만열 숙명대 명예교수와 함께 역사 논쟁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각이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네, 뭐 강연도 하고, 예, 집필도 하고, 막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그 역사 논쟁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눈여겨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역사학자로서 보시는 이번 역사 논쟁 어떤 느낌이십니까? 제가 직접 그 교학사 교과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비판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본다면은 첫째, 그 교과서는 정확성이 결여되었다는 걸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오류는 무지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정확한 사실 인식을 전제로 해야 정확한 해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물론이고 화보라든지 도표라든지 그래프, 지도,
이런 것들도 최근 연구 성과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오류가 많고 그 오류의 3분의 2가 근현대사 부분에서 나왔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둘째는 그 책이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그 시대의 학문 성과를 압축적,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편견이나 오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나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예. 그러나 교과서가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진실까지 무시한다면은 그런 교과서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예. 듣건대 교학사, 간행, 한국사 교과서는 제주 4.3 사건을 다루는 데서 학문적 성과나 정부가 이미 발표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위키백과 등의 잘못된 내용을 표절했다는 의혹까지도 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셋째, 한국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에도 심각한 편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편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지요. 역사 교과서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자주성과 존엄성이 확대 강화되는 관점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 남한 단독 정부 수립,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 체제의 전통 개성을 통해 찾으려고 함으로써 헌법이 제시하는 역사적 규범 기준인 독립운동 정신이나 반독재 민주화운동 정신 그리고 평화통일 정신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학사 교과서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무시하거나 축소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교학사 교과서의 제자들이 대한민국의 국시를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인류의 자주성과 존엄성을 확대 강화하는 관점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방금 사 회장님께서 일본 참 여러 언론들이 참 극찬을 할 정도로 친일적이다 하는 것도 같이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이 많이 제한돼 있어서 좀 줄여서 대화하듯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교학사가 비판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교과서의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맹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나쁜 짓도 했지만은 이 교과서에서는 근대화도 도모할 수 있었다는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근대화를 통해서 해방 후 한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는 데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때 식민지 근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의 수탈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 땅에 도로, 철도, 학교 등을 건설했습니다. 이걸 식민지를 근대화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착취와 수탈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도 그랬습니다. 식민지 하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제국주의자들이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출한 그런 이론입니다. 일제 관학자들은 한국의 정체 성론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전 근대적인 한국을 근대화하기 위해 일본이 침략했다고 해서 그들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했고
일제강점 36년 동안에는 한국을 근대화하는 시혜를 베풀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강점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네, 교수님. 예. 지금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 학문적으로도 전혀 존중받을 수 없는 이론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는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극복하는 그런 단계에서 역사 이론,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다양한 역사 인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뭔가 그러니까 역사 이론에 또는 역사 인식의 범주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생각이 좀 다른 견해일 뿐인지. 예, 그것은 생각이 다른 견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유영익 교수께서 국사편찬위원장에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평소에 잘 아시는 사이인가요? 예,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 유영익 내정자께서는 건국절 제정에 앞장섰던 인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건국절 제정 주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건국절과 관련해서는 우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은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그해 4월 11일 상해 임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할 때도 그것은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국회의장으로서 당시 이 정부는 3.1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후신이요 계승이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8.15 때 그 경축식을 할 때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국민 축하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9월 1일 관보 1호가 나왔는데 그 강기에 연대를 쓸 적에 민국 30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이렇게 9월 1일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19년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국절론을 주장하는 이론을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 1948년 8.15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거니와 사실과도 다르고 48년에 정부 수립을 하던 정치인들과 학자들의 그 역사 인식과도 전혀 틀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유 내정자는 그 이승만 예찬론자로까지 불리던데요. 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유영익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참 독보적인 이승만 연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연구에 심취한 결과 그를 가령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든지 그 다음에 야곱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세웠다라는 얘기, 또 일설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과연 그런 지도자인가, 또 아주 탁월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이 청년 시절, 그때는 아주 탁월한 그리고 초능력적인 그런 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하에 그가 망명을 하고 난 뒤에 참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가 많습니다. 그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되었지만은 결국 그는 탄핵을 받아서 임시정부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예. 그리고 그 무렵에 그는 국제연맹에 대해서 한국의 위임 통치를 요구했다 하는 그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구미위원부를 임시정부의 의탁에 의해서 조직했는데 그때도 그는 자기 학벌이라든지 또 왕통을 계승했다는 그런 자만의식이랄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조화가 잘 되질 않았고 네. 이승만이 가는 곳에 상당히 분열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강대국의 그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도 이승만에게 일정하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네. 말할 정도입니다. 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토착화시켜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3선 4선을 통해서 아주 불법적인 선거를 감행함으로써 4.19를 유발했고 또 4.19에서 결국 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 그런 분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승만 연구가 독보적인 것인기는 해도 그가 평가하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네. 그 유영익 내정자가 추진했던 건국절 그리고 또 주창하시는 이승만 소위 국부론 이런 것들이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로 인정받고 있나요? 지지받고 있나요? 학계에서 정치학계나 이쪽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영익 교수는 뒷날 역사학을 많이 공부하기는 했지만은 네. 원래가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지금, 학계에서는 소수인 이승만 국부론 또는 건국절 당위론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꽤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네. 어떤 연유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서 일부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띄우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띄우면서 그 진영 논리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곧장 정당화해 갖고 네. 또 국민에게 유포시켜 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혼란스럽다든지 또 그 미군 철수니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곧장 얘기를 하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승만이 미국과 가까웠다는 이런 걸 들어서 아마도 그를 국부라든지 이런 위대한 대통령으로 더 지켜 올리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유영익 내정자 그분의 생각이 비록 일반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학계에서 소수라 하더라도 이것이 학문적으로 어떤 작더라도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이승만 연구자로서는 독보적이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일반인인 눈에 볼 때 과연 이것도 역사학의 한 부분인가라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네. 한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승만 정부 하에서 다져진 교회의 기반은 1960년대 이후 남한이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로 부상하는 도약대가 됐다. 이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에 기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공적에 비견된다.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낸 구약 성경의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협임이 틀림없다.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던 그런 대목들의 원문인데요. 이것이 역사학자의 글로 볼 수 있는 것들인가요?
글쎄요, 그 역사학 논문으로서 발표하지는 않았겠죠. 예. 뭐 어느 수필이라든지 또 가벼운 글에서 그렇게 아마 쓰지 않았을까 혹시 전 뭐 그렇게 합니다. 생각합니다. 예. 이승만이 들어서서 그 국가의식의 일부를 그 참 기독교식으로 하려고 했고, 네. 또 일제 때 문제가 많았던 그 소위 신사참배가 있었지요. 네. 신사참배에 항거했던 사람들이 네. 해방 후에 국기 격려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승만 박사에게 건의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가슴에 손을 넣는 국기 주목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6.25 그 전후에서는 그 군종 제도를 그러니까 군대 내에 군목 제도를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니케아 칙령을 통해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예. 거기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역사의 퇴행이라고 할까요? 그 이명박 정부 때에 비교해서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가요? 예,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교과서 파동을 통해서 볼 때 역시 이명박 정부 때도 금성사 교과서에 대해서 수정을 강압적으로 강했던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와서 나타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 관련 이런 걸 볼 때 이 정부 초기에 이렇게 나온다면은 5년간 국사학계에 어떠한 참 압력이 가해질 것인가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박 대통령의 역사 인식 자체가 유신 같은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든지 5.16 쿠데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을 적에 그가 후보 시절에 말한 것이 있습니다. 예. 후보 시절에 말한 그것을 그가 적극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그런 증거들도 없습니다. 예. 때문에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또 식자간에서는 그의 그런 역사 인식이 과거 회기로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우리 시대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들,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한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 과거 시대와 비교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교수님 눈에 비춰지는 이 시대상이 과거 어떤 시대와 닮아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제가 딱히 어떤 시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발전하고 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과거의 어느 현상하고 꼭 맞았다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자, 경향성으로 보았을 적에 과연 지금까지 한 7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가 보였던 그런 현상들이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강압적으로 권력을 강압적으로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은 여러 곳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을 신뢰의 레벨로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대통령 공약, 후보 공약 때 그 공약들을 파기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낼 때 어떤 때는 좀 무서운 그런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끝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는 역사적 안목을 기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 제가 단재 신채호 선생을 좀 많이 연구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는 역사를 위해서 지으란 것이지 역사 위에 무슨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적고 또 예. 인식하는 것이 역사이지 저작자의 목적에 따라서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냥 그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또 거기에 따라서 사실을 첨부 변개하거나 또 해석을 자기식으로 해버린다면은 그것은 역사의 공정성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공정성을 가지려면은 무엇보다 참 그게 쉽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역사 인식을 계속 이 객관화하려고 타자화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대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역사 인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데 계속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아집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보편적인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역사 인식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시대가 가령 어떤 문제를 두고 학자들이 그 시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결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귀를 곧장 기울여 나가야지 자기의 다른 이설을 가지고 계속 사실 당시의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학설에 대해서 이걸 교과서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오해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만은 교과서는 그 시대 학문의 결과가 집약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학서, 교과서 같은 것이 일부 소수의 주장을 거기에다가 너무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하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이 내용을 후세들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교과서를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벗어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역사의 공정성을 얘기할 때도 물론 현재 얘기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공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게 틀렸다, 틀리고 새로운 걸 그러면 그 새로운 걸 가지고 다시 토론이 돼 가지고 우리 변증법에서 얘기하는 정반 합의 단계로 논의가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다시 그 새로운 이론 또는 새로운 합의로서 더 성격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단계에 전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청취자들께서 혹시 오해할까봐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역사학계에서 합의돼가는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교과서에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술 방식이라든지 그 합의를 가지고서도 애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건 또 교육의 목적이니까요. 도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그림을 어떻게 넣고 편집을 어떻게 하고 이런 데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교과서에 담아서 전달하는데도 거기에는 교과서 만드는 기술에 따라서는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같다 하더라도 그건 그런 능력에 따라서는 아이들에게 정말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과서, 특히 학생들이 쓰게 되는 교과서의 경우는 종류가 다르더라도 무슨 교수법이 좀 다를지언정 내용은 어느 정도 그 시대 역사학계가 합의된 내용이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각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대국민 사과 요구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노인층을 향해서만 사과를 했죠. 그 사과의 발언을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9월 27일 대한노인의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놓고 한 말입니다.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준다던 공약을 불가피하게 수정했다며 안타깝고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이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일부 노인층에만 사과하고 말 일이냐, 그리고 약속 안 지킨 공약이 어디 노인 공약뿐이더냐, 이런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이 한껏 부각시킨 대통령의 사과 모두 한마디로 약발이 잘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과 발언의 음절들을 다시 배열해보니까 희한하게도 어설픈 사과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긴 듯한 새로운 문장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들으실 에너그램 문장에 나오는 마하수리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할 때 그 마하수리고, 개송이라는 단어는 부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를 뜻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되어가다 참 운들 없다. 고깝고 정 안 드는 스타 죄수께서 입이 지저분하니 마하수리 개송 불러도 못 피할 밖에. 모든 상황 되어가다가 참 운들이 없다. 지지율도 높고 뭔가 일이 잘 진행되더라. 이런 뜻이 아닐까요? 고깝고 정이 안 들고 또 입이 지저분한 스타 죄수 누구겠습니까? 마하수리는 천수경에 나오는 주문 수리수리 마하수리의 그 마하수리, 정말 깨끗하여라, 정말 길하여라, 이런 뜻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개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마하수리 개송을 불러도 못 피한다. 마하수리 주문을 외우며 아무리 부처님께 빌어도 못 피할 상황. 지금 누군가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섣부른 기대일까요? 풍자란 현실에서 못하는 기대도 한번 해보는 데 재미가 있습니다. 마음껏 상상하면서 본문과 에너그램 문장 비교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모든 상황 되어가다 참 운들 없다. 고깝고 정 안 드는 스타 죄수께서 입이 지저분하니 마하수리 개송 불러도 못 피할 밖에.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갑니다. 오늘 순서상으로는 쌍용차 문제를 다룰 차례입니다만 공권력 투입과 공사 재개 움직임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부 언론에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더군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살벌하다, 겁이 난다, 두렵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공사 재개가 임박한 밀양 765kV 송전탑 현장 분위기는 살벌한 상황입니다. 송전탑이 들었을 공사 현장을 밤낮으로 지키는 노인들이 무덤까지 파놓고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정부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큰 상황입니다. 예. 한 할머니는 이제 파놓은 무덤 옆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몸뚱아리 하나뿐이다. 우리가 10년 더 살겠나 후손들에게 이런 싸움 물려주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 아주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면 이렇습니다. 공사 들어오면 죽어준다.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 악에 바쳤다. 내 목숨 소중한 줄 모르겠나. 살기 위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난 8년 동안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싸움을 하면서 보건의료노조에서 조사한 대로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고 그만큼 대치 상황이나 충돌 상황이 벌어지면 불상사가 생길 위험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 경찰 당국 그리고 정부 밀양시 한전 이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내일 공사 재개 시도가 있다는 건 확인이 된 사실인가요? 오늘 오전 10시 30분 한국전력이 서울 본사에서 공사 재개에 따른 호소문 그리고 공사 재개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를 하고 나면은 경찰은 그 공권력을 바로 투입할 계획이고 그 반대 대책위에서 알려온 바로는 일부 현장에는 경찰 한전 밀양시 공무원이 도착을 해서 주민들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해온 시점이 언제죠? 좀 전이니까 한 7시 전후가 되겠습니다. 일부 경찰 병력 그리고 공무원들 한전 직원들이 현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군요? 예, 공사 현장 일부 현장에 도착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지난 26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죠. 경찰청장이 다녀갔다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성환 경찰청장이 밀양 현장을 다녀갔는데 대책 회의를 하면서 밀양 송전탑은 국가적 과제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주민들의 합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찰은 이제 공사 재개 지원을 위해서 34개 중대 3천여 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예. 한전도 한 500여 명, 그리고 밀양시도 공무원을 대기 중입니다. 네. 그럼 4,000명 가까운 인력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집회 얘기 좀 해보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석했는지요? 예,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밀양 영남루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규탄하는 주민 걸기대회가 열렸는데요. 예. 송전탑 경과지 부북면, 단장면, 상동면, 사내면 주민들을 비롯해서 한 500여 명이 참가를 했고, 네. 주민들은 이제 정부의 밀양 실상을 파악할 조사단 파견, 밀양 송전탑 쟁점 사항을 이야기할 TV 토론회, 공사 강행 중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추석 전부터 예견이 됐던 거고요. 추석 전부터 보상 문제가 거의 타결된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보상 문제는 마을별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요? 예, 한전은 이제 송전탑 경과지 30개 마을 중에 15개 마을이 보상에 합의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네. 반대 대책위는 15개 마을 중에 한 곳만 합의를 했고 나머지는 거짓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홍원 국무총리가 9월 11일 밀양을 다녀간 뒤로 보상안이 발표가 되고, 반대 주민들은 경과지 4개 주민들로부터 보상 반대 서명을 받았는데, 네. 서명 결과를 보면 4개면 27개 마을 1,600여 가구 3,400여 명 중에서 63%가 보상을 반대한다 이렇게 서명에 동참을 했고, 네. 제가 직접 이제 한전의 합의 서류들을 확인해 본 결과, 네. 15개 마을이 완전하게 보상 합의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15개 마을 중에 한 곳은 이제 마을 대표만 합의를 했고, 한 곳은 구도 합의를 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합의금이 지급된 마을은 4개뿐이었습니다. 네.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된 이유는 가본수 이상의 이제 산성 주민들 연명부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게 없거나, 그걸 갖춰가지고 합의서 공정을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어제 한전은 이제 개별 보상 지급을 시작을 했는데 2개 마을 우선 지급을 했고, 오늘 이제 공사 재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제 30개 마을 중에서 최종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한전에서. 예. 자, 운막을, 공사 현장에 운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5월에도 거기서 충돌이 있었고요.
그 밀양시가 철거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사실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북면 그 평반마을을 비롯해서 단장면 모두 6곳에 이제 움막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네. 그곳에서 이제 노인들이 밤낮으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이제 공사 재개에 맞춰가지고 이 움막이 도로법이나 산림법을 어겼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진 철거를 2차례 정도 요구하는 개고장을 보냈고, 그 행정 대집행 철거에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앞서 모두에서 그 노인분들께서 무덤을 파놓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운막 옆에 파놓은 겁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이제 부북면 평반마을 그 127번 송전탑 공사 현장입니다. 네. 무덤 크기는 막 사람 키높이 키높이 정도 깊이로 파가지고 사람이 한 1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럼 지금 주민들께서 운막에도 계시고, 예. 또 그 파놓은 구덩이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구덩이 속에 들어가 계시지는 않고, 네. 주민들은 공권력이 투입되면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부와 한전, 경찰 그리고 밀양시까지 이 주민들을 몰아붙인다는 생각이 뭐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상대가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정부와 한전이 이야기하는 공사 강행 명분은 보상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네. 전력 위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올여름 같은 전력난을 없애려면은 원자력 발전소 신고리 3호기 생산 전기를 창녕 북경남 변전소까지 보낼 765kV 송전소를 빨리 건설해야 된다 이런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주민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드러나기도 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원전 위조부품 사건으로 신고리 3호기 가동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관련해서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김재남 의원이 한국 수력 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은 시험정 성적서를 위조한 납품 케이블 재시험이 통과하더라도 신고리 3호기 준공이 내년 8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주민들은 시간이 충분하다. 지중화를 비롯해서 대안을 검토할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일단 뭐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공사를 중단해오고 이제 재개하고 이런 거듭을 해왔고, 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전문가 협의체라든지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게 정리되지 않느냐, 대안은 없다, 건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한 상황입니다. 네. 그 한전 측에서 외부 세력이 개입됐다 이런 주장을 줄곧 해왔는데 한전이 얘기하는 외부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 외부 세력이라는 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 핵 발전을 반대해온 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를 말하는데요. 네. 주민들도 이제 8년 동안 송전탑 반대 싸움을 해오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송전선로 문제는 당사자가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송전탑 반대 대책위 대표가 김준환 신부시죠? 예. 예, 천주교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현장에 뭐 수차례 다녀가고, 네. 서울에서든 지역에서든 촛불 문화제도 함께 참여를 해왔는데, 네. 어제 이제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이제 공고도 하기는 했는데, 생명이 위협받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 이런 호소를 하면서 정부와 한전의 공사 강행 철회, 주민과의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교회 정평이면 천주교 공식단체지요? 예. 네. 자, 한전이나 경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들 표를 얻어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밀양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조혜진 의원인데, 네. 지난달에 이제 특별지원협의회에서 보상안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특별지원협의회에 조혜진 의원실에서도 한 명이 위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11일 날 정 총리가 참석한 밀양시청 간담회에서 조 의원은 보상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과지 주민 다수와 시민이 피해 보상과 지역 발전을 합의한 것은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요걸,
이야기를 비춰보면은 이제 보상으로 밀양 송수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정치권에서 지금 사태 관련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공사 중단하라. 지금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더 이상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쯤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우리 경남도민일보를 통해서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로부터 송전탑 공사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밀양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퀴즈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는데요. 진영 장관은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죠. 지역구가 어디일까요? 정답은 1번 용산이었습니다. 뉴스바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 바리케이드, 뉴스바의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